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그녀는 플레이보이 모델로 수많은 남성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제2의 마릴린 먼로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26살의 젊은 나이에 자신보다 63살이나 많은 석유 재벌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이 결혼이 자신에게 평생 걱정 없는 생활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대기업가가 불행히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유산을 차지하려는 법정 싸움이 그녀의 전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2의 마릴린 먼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애나 니콜 스미스였습니다. 그녀와 아이돌이 비슷한 점은 젊은 시절에 세상을 떠났다는 점뿐입니다. 그럼 이 여배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애나 니콜 스미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67년 11월 애나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경찰관으로 6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애나가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부모는 이혼했고 애나는 어머니와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녀는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성격은 반항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애나는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를 이용해 여러 가지 편익을 얻었습니다. 애나는 아름다움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미모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녀의 어릴 적 꿈은 제2의 마릴린 먼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애나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미모를 지녔습니다. 그녀가 중학생 때부터 그녀에게 반한 남학생들이 따라다녔고 그들은 그녀의 숙제나 선생님이 내준 다른 일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애나는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켜 결국 퇴학을 당했습니다. 애나의 어머니는 이미 가족을 돌보느라 힘들어했고 그녀가 퇴학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애나를 제어하려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방치된 애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한 프라이드 치킨 가게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첫 번째 남편인 빌리 스미스를 만났습니다. 불완전한 가정에서 자란 애나는 따뜻한 가정의 정을 갈망했고 그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와 번개처럼 결혼했습니다. 3년 후 애나는 첫 번째 아들 다니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번개처럼한 결혼은 화목한 가정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 파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갓 1살이 된 아들은 애나 혼자서 키워야 했습니다. 애나 역시 어머니처럼 미혼모가 되었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근처의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을 했고 주당 $60, 약 87,000원의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생활이 너무 힘들어 애나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학벌도 특별한 두뇌도 없었던 그녀에게 하늘은 미모를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애나는 결심하고 클럽에 들어가 스트립 댄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그녀의 궁핍한 생활을 변화시켰고 자신의 쩐주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1992년 24살의 애나는 클럽에서 춤을 추며 그녀의 눈부신 몸매와 유욕적인 춤 사이로 모든 관객을 매료시켰습니다. 그 중에는 87살의 석유 재벌 제이 하워드 마셜도 있었습니다. 이 부유한 남자는 눈을 떼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며 이 춤이 끝난 후 그녀를 자신의 앞에 불러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모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고 그가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애나는 즉시 마셜의 품에 안기며 그가 지어준 애칭을 귀엽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여자들을 좋아하는 마셜은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기쁘게 애나에게 다시 한번 관람하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셜은 정말로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나에게 많은 물건을 사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슴 성형수술까지 해주며 애나를 모델로 성장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춤추던 여성이 모델로 변신하면서 애나의 생활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 스타가 되고 싶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플레이보이 모델 선발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마릴린 먼로를 떠올리게 하는 그녀의 얼굴은 매거진 창립자인 휴 해프너의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애나는 플레이보이의 표지 모델로 성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최대한 활용하여 플레이보이의 플레이메이트로 활약하며 자신의 노출도를 높였습니다. 애나는 유명한 청바지 브랜드인 게스와 계약을 맺기도 했으며 그 이후 그녀의 이미지는 다양한 광고 매체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조명 아래서 애나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전에는 떠났던 남자들이 다시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엔 전혀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들은 항상 내 마음을 속였다고 느꼈거든요. 애나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아요. 직장과 연애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던 애나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할리우드 배우가 되는 것이었죠. 비록 연기를 할 줄 몰랐지만 그녀는 아름다움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애나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매우 유리한 모델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 시기에 로스앤젤레스 거리에는 그녀의 광고가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할리우드의 가십 기자들은 애나의 사진을 찍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당시 뉴스에 따르면 애나의 단독 기사 하나로도 한 가십 잡지가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명성을 얻은 애나는 본래의 출발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셜이 없었다면 자신도 지금의 애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89살의 석유 재벌이 자신보다 63살이나 어린 플레이보이 모델과 결혼한 것입니다. 마셜이 휠체어에 앉아 주례 앞에 끌려갔을 때 26살의 애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에게 더 이상 고통은 없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즐기기만 하면 되었죠. 이 결혼은 곧바로 모든 신문 1면에 실리며 애나는 거의 모든 미디어에서 금전적인 욕심을 가진 여자로 묘사되었습니다.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의 사랑은 웃음거리라며 그녀는 단지 재벌의 거액 자산을 노리고 결혼한 것이라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러나 비난과 의혹에도 애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서 그녀는 남편의 뺨에 웃으며 입맞춤을 하고 나는 그를 평생 사랑할 거예요 라고 확신에 찬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지한 말은 곧 웃음거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지 14개월 후 90살의 석유 재벌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며 16억 달러, 약 2조 3천억 원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재벌을 명확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고 그로 인해 애나는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전처의 아들인 이 피어스 마셜과 10년 동안의 긴 법적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은 백악관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피어스는 애나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일부러 문서들을 변경, 파기, 위조하기까지 했고 그로 인해 그는 보상과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유산 상속권을 피어스에게 넘겼고 애나는 결국 8,800만 달러, 약 1,280억 원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나는 그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소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매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마셜은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저는 정말 그를 사랑한다는 말을 다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연이은 법정 다툼과 논쟁 속에서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의 이성적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소송을 계속하면서 애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극적인 삶이 더 많은 노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점도 깨달았죠. 그래서 미국 E! 채널이 그녀에게 자서전 영화 트루 할리우드 스토리에 출연하자고 제안했을 때 애나는 망설임 없이 이를 수락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그동안의 진지한 모습에서 벗어나 영화 속에서 자신이 유명해지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으며 남편의 절반 재산을 얻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쓰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진솔한 표현은 제작사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었고 이 채널은 2003년에 그녀의 이름을 딴 리얼리티 쇼를 다시 제작했습니다. 더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진은 애나에게 깊은 브이넥 상의와 짧은 청바지를 입히고 집을 구하라고 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욕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그녀가 일부러 넘어지기에 옷이 젖은 후 그녀의 매력적인 몸매가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프로그램 곳곳에 노출되어 TV 방송의 시청률 기록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만으로도 400만 명이 시청했으며 그로 인해 애나는 부유한 재벌 아내에서 모든 화제를 집약한 매혹적인 미망인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유명해진 후 애나는 자신의 사생활을 미친 듯이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의 위치를 사수하기 위해 한 번 또 한 번 계속해서 가슴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형수술은 장점만 있지 않는 법이죠. 그녀의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몸은 큰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애나에게 만약 보형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경력을 쌓는 데만 집중한 애나는 그 조언들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한편 전처의 아들과 유산소송에 몰두하면서 애나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래가지 않아 명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리얼리티 쇼에 대한 악평이 많아지자 TV 채널은 프로그램을 중단시켰고 애나의 커리어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나는 계속해서 기이한 생활을 이어갔고 남자친구를 계속해서 바꾸어갔습니다. 2006년 애나의 인생은 비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해 6월 그녀와 유산을 놓고 싸우던 전처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피어스의 아내는 여전히 애나와 유산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9월 애나는 딸을 출산했습니다. 애나는 외부에 딸이 자신의 변호사이자 남자친구의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나가 출산한 지 3일째 아들 다니엘이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이 분만실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애나는 그를 깨우려고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죠. 애나는 이전에 다니엘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겠다고 유언을 남겼지만 그녀는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에게 아들 다니엘은 모든 희망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애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의 죽음은 애나를 깊은 고통 속에 빠뜨리게 됐습니다. 2007년 2월 8일 애나는 호텔 방에서 세상을 떠난 채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애나는 생전에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배우의 사망은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고 TV 채널은 24시간 동안 그녀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단 6개월 된 딸에게 남겨졌지만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여러 명의 자칭 아버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애나의 변호사이자 남자친구, 애나의 전 남자친구, 한 경호원, 심지어 자신이 왕실 혈통이라고 주장하는 왕자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한 사진작가로 밝혀졌는데 두 사람은 함께한 시간이 거의 없었고 애나는 그를 남자친구로 인정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와 피고 모두가 이미 세상을 떠난 유산 문제는 2011년 6월에 마침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피어스의 아내와 애나의 작은 딸이 유산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석유 재벌의 유산은 결국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두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버렸습니다. 플레이보이 표지 모델에서 호화로운 대저택의 주인, 그리고 끊임없이 논란에 휘말리는 미친 여배우로 애나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처럼 자극적이고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끝난 후 그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길에서 빨간 자동차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겁에 질린 한 여성이 차에서 뛰어내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여성의 남편은 승용차에 있었는데 날카로운 도구에 찔러 숨지게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뒤 사람을 놀라게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와 같이 나의 돈 많은 사업가 남편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푸아주 자야프라에는 한 부러운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나스루딘이고 나이는 45세였습니다. 그는 현지에서 여러 개의 금은방을 운영하여 아주 부유했습니다. 나스루딘은 비르기타 레기나 헬루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나이 차이가 무려 20살이나 났습니다. 나스루딘은 아내를 매우 사랑하여 그녀에게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1년 6월 28일에 그들에게 갑작스런 사고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날 나스루딘은 눈이 불편하여 아내와 함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과의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밤 9시가 되고서야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늦은 시간이라 또 아내 헬루가 병원에서 바쁘게 지내 조금 피곤하여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30분쯤 차가 갑자기 서게 되어 그녀는 꿈에서 깨어나게 됐습니다. 헬루는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거리에 4명의 사람이 달려가더니 나스루딘의 차를 가로막아 세웠습니다. 4사람은 곧바로 차를 에어싼 뒤 강제로 문을 열어 남편의 목에 날카로운 도구를 대더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라고 했습니다. 겨우 25살인 헬루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 조수석에 앉아 감히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남편 나스루딘은 저항했지만 결국 4명의 강도가 날카로운 도구로 그를 찔러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4명의 강도는 헬루의 비싼 가방을 훔쳐 재빨리 도망갔습니다.
헬루는 겁에 질려 차에서 뛰어나와 어두운 길에 서서 내 남편, 내 남편, 내 남편이 죽었다! 고 외쳤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차가 지나가다가 멈춰 경찰에 신고했고 그의 휴대전화를 꺼내 이런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Stop dulu kak, stop dulu, stop dulu, tolong kak, tolong dia dulu. Sabar, saya sudah telepon polisi sabar ya. Kenapa? Astagfirullah, aduh, saya juga takut sentuh. Saya juga takut sentuh mbak. Maaf ya. 사발. 친절한 사람들도 헬로를 위해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녀의 남편 나스루딘은 이미 심장이 뛰고 있지 않았습니다.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날카로운 도구에 20번이나 찔린 적이 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헬루는 경찰의 사건 과정을 진술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사건 발생 당시 늦은 밤이라 어둡고 또 헬루는 너무 무서워 상대방이 운전한 차량의 모델과 범인의 모습을 뚜렷이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아내의 진술로 단순 강도 사건으로 추측하였습니다. 헬루의 예쁜 얼굴과 그녀가 현장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는 모습, 그리고 남편이 부자여서 사건이 현지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당일 밤에 CCTV를 확보하여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도로의 밤에 차량이 거의 없어 조사는 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한동안 그 거리를 통과한 차량은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 차량은 렌터카였는데 22살의 마흐디 메르반이라는 남자가 렌트한 겁니다. 그는 백수였는데 아마 그 당시 렌터카에 탄 사람이 강도였을 겁니다. 메르반이 범인이라는 걸 확실하진 않지만 경찰은 우선 그를 찾아 신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은 렌탈 회사에 등록된 주소로 메르반을 찾아갔지만 그는 없었고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그의 수상한 행동에 경찰은 메르반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여 그의 몽타주를 만들어 도시 곳곳에 배포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5일 후인 2021년 7월 3일에 공항 측에서 경찰서로 전화하여 메르반이라는 승객이 수상하다고 하였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바로 공항에서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메르반은 바로 그날 밤 본인이 나스루딘을 강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을 수사할수록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금은방 주인이 그 거리를 지나갈 거라는 걸 알고 돈 좀 벌려고 친구 3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금은방 주인이 저항하여서 할 수 없이 그를 해쳤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진술은 논리에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나스루딘은 부자여서 그의 돈에 탐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나스루딘이 강도를 당했을 때 협조는커녕 격렬하게 저항하여 강도가 실수로 사람을 해치게 됐다? 하지만 메르반은 다른 3명의 공범이 누구인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단순 거짓말이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는 범행 현장에 4명의 강도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당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나머지 3명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때 경찰이 메르반의 발에 당신은 이제 내 것이야. 나는 널 떠나게 하지 않을 거야. VLH라는 문신을 보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VLH 3글자는 나스루딘의 아내 헬로의 약자입니다. 문신은 바로 경찰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고 분명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후속 조사에 경찰은 아프가니스탄 사람 메르반이 2021년 초 파푸아주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는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지만 유명 브랜드만 입으며 패셔너블하게 차려입고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의 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렇게 경찰은 사건 당일 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메르반뿐이고 바로 그가 나스루딘을 찌른 사람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헬루는 왜 4명의 범인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을까요? 헬루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럼 그녀가 거짓말을 한 목적이 또 무엇일까요? 경찰은 헬루가 숨긴 비밀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스루딘의 장례식장에서
슬프게 울고 있던 헬루를 체포하였습니다. 그녀가 체포된 소식은 바로 민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남편을 잃은 여자를 불쌍히 여겼는데 심지어 그녀가 슬픔에 잠긴 채 울부짖으며 도움을 청했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과 며칠 뒤 사건은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신문 중 경찰은 헬루에게 메르반을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헬루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또 그녀에게 당신이 범행 당시 현장에서 4명의 강도가 있다고 했는데 조사한 결과 사실 메르반 한 사람만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한 겁니까? 메르반은 경찰에게 모든 걸 자백했어요. 그리고 그의 팔에 있는 문신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니 얼른 사실대로 말하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의 말을 들은 헬루는 침묵에 빠지더니 정신적 방어가 점점 무너지더니 결국 모든 게 계획된 사건이라고 경찰에 진술하였습니다. 헬루는 메르반이 2021년 1월 처음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부터 서로 알고 지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3살 어린 잘생긴 메르반의 매력에 빠지게 되어 바로 몰래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메르반은 헬루의 돈으로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게 되었습니다. 헬루는 나스루딘이 준 돈을 전부 메르반에게 썼습니다. 사실 메르반은 유부남인데 고향에 아내와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헬루에 대한 충성심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발에 사랑의 말을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이에 헬루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메르반은 완전 헬루의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는 로맨틱하고 잘생겼으며 아주 젊었습니다. 점차 두 사람은 비밀 연애하는 거에 만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2021년 3월부터 나쁜 계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스루딘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을까요? 마침내 두 사람은 이번의 사건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게 되면 그들은 여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획이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실패하면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뿐만 아니라 자유도 영원히 잃게 될 것이며 그들의 사랑도 영원히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헬루는 본인이 계획에 참여했지만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메르반이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법률에 따르면 고의상해죄는 또 계획하여 사람을 해쳤을 때 최소 유기징역 20년에서 극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헬루는 유기징역 20년을 선고받을 수 있고 메르반은 종신형에서 극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불과 며칠 만의 사건은 너무나 많은 반전이 일어나 사람들은 나스루딘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스루딘의 부모는 아들이 참변을 당해 너무 슬펐는데 사실을 계획한 사람이 며느리 헬루라는 걸 알게 되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스루딘과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되었는데 나스루딘은 항상 그녀에게 모든 걸 줘 기부인처럼 살게 했습니다. 나스루딘의 가족은 두 사람이 사귀었을 때부터 반대했었는데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루는 어렸을 때 살 곳이 없어 나스루딘의 집에서 하녀로 일하는 어머니를 따라 그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스루딘은 헬루에게 첫눈에 반하여 얼마 안 돼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스루딘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헬루와의 결혼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는 헬루에게 모든 사랑을 퍼부었는데 그녀에게 가장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해주고 또 공부할 수 있게 해주며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나스루딘은 또 헬루의 성형수술과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많은 돈을 줬으며 헬루가 계속 미용실을 다니며 피부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럼 헬루는 나스루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녀는 결혼 생활 동안 여러 번이나 바람을 폈으며 심지어 나스루딘에게 들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스루딘은 헬루를 너무나 사랑하여 매번 아내를 용서해줬습니다. 그는 아내가 나이가 어려 실수한 거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양보가 아내를 점점 대담하게 만들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탐욕스러워져 재산과 연남을 위해 남편을 숨지게 했습니다. 감정은 서로로 소중히 여기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스루딘은 아내를 사랑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나스루딘은 재산이 많았지만 자신과 결혼한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자신을 해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작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작업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가난한 여성이 보유하고 그녀를 한결같이 대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미국 역사상 돈을 위해 가장 잔인한 짓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와 같이 미국에서 발생한 백만장자의 참사에 대해 같이 알아봅시다. 오늘의 사건에는 탐욕과 욕망, 조직과 배신, 그리고 동성 간의 사랑과 치명적인 유혹 등이 담겨 있습니다. 셀레스테 존스는 1964년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태어났을 때 버림받아 양부모와 함께 자라게 되었습니다. 셀레스테는 매우 아름답게 생겼는데 특히 눈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공주같이 생긴 그녀는 공주처럼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셀레스테는 어릴 때부터 양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사춘기에 접어든 셀레스테는 양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가까이 오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여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셀레스테는 무자비한 성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사람들에게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만이 미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셀레스테는 17살에 임신하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첫남편 지미와 제니퍼와 크리스티나라는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되었고 두 아이는 셀레스테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추후 그녀는 또 두 남성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지만 전부 이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결국 셀레스테는 텍사스 북부에 있는 오스틴이라는 도시로 이사하여 지역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 웨이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그녀는 아내가 막 세상 뜬 부유한 남자 스티븐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스티븐 비어드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입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는 걸 꿈꿔왔습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는 미국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제대한 후 그는 현지의 회사에 일하게 되어 첫 번째 아내 앨리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돈이 없었지만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여 그들은 1951년에 결혼한 후 세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스티븐은 가족과 함께 댈러스로 이사하여 그곳의 광고회사에서 하급 사무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하고 항상 배우려고 노력한 스티븐은 일한 지 얼마 안 돼 승진하게 되어 결국 1978년에 회사의 CEO가 되었지만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은 곧 댈러스의 첫 독립방송 설립자 중 한 명이 되었고 1980년 미국 전성기 성공한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1994년에 스티븐의 아내 앨리스가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된 스티븐은 자신의 TV방송국을 매각하여 54억 달러, 하나로 약 7조 2천억 원의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돈 많은 싱글남이 된 스티븐은 쇼핑몰과 고급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중 한 주택은 오스틴의 부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는데 아주 호화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치품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유능한 스티븐은 그때 이미 68세가 되었습니다. 4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은퇴하기로 하였는데 할 일이 없어져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 셀레스테를 만난 스티븐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다정한 성격에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30세의 셀레스테는 3번 결혼했는데 집이 없어 계속 이사해야 하며 딸들을 부양할 여유가 안 돼 아이들을 위탁보호에 맡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스티븐은 셀레스테의 비참한 어린 시절과 여러 번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겪은 걸 알게 되자 본인이 남은 삶을 이 불쌍한 여자를 보호하는 데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정감이 필요한 셀레스테와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스티븐은 이렇게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스티븐의 재정적 도움으로 셀레스트는 두 딸의 양육권을 쉽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딸들과 같이 살게 된 후 얼마 안 돼 정식으로 스티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녀는 스티븐의 집사인 척했는데 사실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하고 있던 겁니다. 스티븐은 셀레스트를 위해 돈을 전혀 아끼지 않았습니다. 셀레스트는 친구에게 스티븐이 그녀에게 수많은 보석과 사치품을 선물하여 본인을 여왕처럼 살 수 있게 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의 아이들은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너무 커 그들이 사귀는 걸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2년간의 동거 생활을 하다가 1995년 2월 18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스티븐은 또 공식적으로 셀레스트의 쌍둥이 딸인 제니퍼와 크리스티나를 입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40살이나 어린 이 여성이 돈 때문에 스티븐과 결혼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처음 스티븐은 셀레스트에게 50만 달러를 줬었는데 결혼 3년 후 또 추가로 50만 달러, 하나로 약 6억 7천만 원에 상당의 돈을 줬습니다. 결혼 후 셀레스트는 돈 쓰느라 아주 바쁜 삶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선 남편을 꼬드겨 그의 여러 주택을 인테리어하였습니다. 스티븐은 부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빌라 외에도 고급 주택 2채가 더 있었습니다. 특히 오스틴의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한 곳에 지어진 빌라는 가장 사치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물론 셀레스트는 인테리어와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했습니다. 셀레스트 친구에게 난 수많은 고난과 빚으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 라고 스티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공주처럼 사랑을 받았는데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스티븐이 결국 자신을 용서했다고 친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1999년 10월 2일 두 사람이 결혼한 지 5년이 되자 셀레스트의 인생은 다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 15분에 스티븐은 집에서 911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900 Toro Canyon Road, hurry. My God, it just jumped out of my stomach. Yeah, they blew out of my stomach. Okay, sir, I had awful pain. how did this happen? It's nothing. I've been sleeping. I didn't woke up. Sir, okay, are you there by yourself? My wife is somewhere in the house. I can't find her. 얼마 안 돼 경찰은 스티븐의 저택에 도착하여 노크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자 과감하게 유리창을 깨고 방으로 들어가 스티븐이 침실의 침대에서 누워 괴로워하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붉은 액체가 가득했는데 보기에 아주 흉했습니다. 결국 스티븐은 헬리콥터로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의 아내 셀레스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셀레스트는 저택의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경찰이 강제로 집으로 들어가 깨어나게 됐는데 남편이 병원으로 실려간 후 그의 젊은 아내는 거실에서 통곡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녀는 구급차를 따라 남편과 동행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아이들도 깨어났는데 딸 제니퍼는 경찰이 현장 조사하는데 도왔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스티븐의 침실 바닥에서 사격 도구의 잔해를 발견하게 되어 경계를 하며 사건 현장을 폐쇄하여 조사하기 시작하다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스티브 사건을 조사하다가 럭셔리한 저택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셀레스트는 결혼하여 50만 달러를 받게 되자 미치도록 돈 쓰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 그녀는 쇼핑과 파티 그리고 도박에 열정을 쏟기 시작하였습니다. 단 6개월 만에 그녀가 받은 돈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스티븐은 셀레스트의 두 딸도 입양하여 그녀들이 안정적이고 부유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소녀는 수년간의 힘든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행복한 가정이 생겼다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스티븐의 보살핌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마음속으로부터 그를 존경하며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대부분 여성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 점점 평화로워집니다. 하지만 셀레스트는 그냥 3년 동안만 안정을 취했었고 광란한 본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 지미를 포함한 다양한 남성과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딸의 18번째 생일을 위하여 1만 달러, 하나로 약 1335만 원이 넘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날에 그녀는 남편 스티븐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그녀의 딸들은 스티븐에게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셀레스는 스티븐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가 늙고 못생겼다고 하며 남자로서 본인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스티븐 앞에서도 그를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또 일부러 나이든 남편에게 고농도 술을 마시게 하고 또 밤에 여는 파티를 갖게 될 때마다 스티븐의 음식에 수면제를 미리 넣곤 하였습니다. 스티븐은 나중에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불과 몇 달 사이에 30만 달러, 하나로 약 4억 원을 날렸는데 파티하는 데 썼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과 데이트하는 데도 쓴 걸 알게 되어 노발대발하며 스티븐은 셀러스를 내쫓기로 결심하고 이혼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셀러스는 사격도구를 들고 그의 앞에 나타나 스티븐이 이혼하기만 하면 그의 앞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겠다고 하여 두 사람은 이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븐은 불안정한 셀러스트를 정신병원에 보내 치료받게 했습니다. 그 정신병원은 하루에 하나로 16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는데 병원보다는 고급스러운 요양원이라고 하는 게 더 합당했습니다. 스티븐은 아내가 치료를 통해 안정을 되찾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더욱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것은 스티븐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보내진 셀레스트는 남편이 본인을 집에서 쫓아내지 않을 걸 알게 되자 기뻐하며 요양원에서 휴가를 즐겼습니다. 그러다 며칠 안 된 그녀는 똑같이 치료받는 트레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트레이시는 양성애자인데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아주 강한 어머니의 구타를 받게 되어 수년간 정신병동을 드나들면서 알코올에 중독되게 되었습니다. 트레이시는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었는데 직접 대형 서점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두 여성은 공통점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 트레이시는 셀레스트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녀가 본인이 10대부터 찾고 있던 본인의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달 후 두 여성은 동시에 치료를 마치고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서로의 애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셀레스트는 스티븐의 저택으로 돌아가 삶을 계속하였습니다. 처음 스티븐은 아내가 데려온 새로운 친구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다 쌍둥이 딸들이 두 사람의 이상한 관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항상 같이 있는 걸 좋아했는데 서로를 애정있게 바라보거나 서로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셀레스트는 남성의 성격을 가진 트레이시에게 본인이 남편의 구타를 견뎌야 하고 또 그녀를 아주 사랑하는 척하며 트레이시와 두 사람의 앞날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트레이시를 정신적으로 조종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스티븐도 나중에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게 됐지만 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자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또 비웃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셀레스트는 또 트레이시를 초대하여 가족과 함께 딸들의 고등학교를 졸업식에 참석하게 하고 그날 밤 또 전남편 지미의 집에서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물론 스티븐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 아내가 준비한 특별한 점심을 먹은 후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자게 되었습니다. 트레이시와 셀레스트 그리고 스티븐의 관계는 매우 미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븐은 딸들의 졸업여행을 계획하여 온 가족이 유럽으로 여행하는 걸 계획했습니다. 출발 전날 짐 쌀 때 트레이시도 왔는데 제니퍼는 당시 트레이시의 남편이 안 좋아 불길한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밤중에 경찰의 강제 침입으로 온 가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스티븐은 배에 상처를 입어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은 소녀들의 진술로 바로 트레이시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트레이시에게 사격 도구를 간직하고 있냐고 물었는데 트레이시는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요구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사격 도구를 꺼내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녀의 사격 도구가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물의 직경과 동일하여 바로 트레이시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스티븐은 자다 사격 도구에 맞아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어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4개월 후에 상처에 감염이 생겨 병원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스티븐의 아내가 항상 바빠 남편의 병문안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럼 그녀는 남편이 입원하고 있는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사건 당일 셀레스트는 사실 바쁘긴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병원으로 이송되자 우선 다시 침실로 들어가 잤는데 점심에서야 일어나 화장한 후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우선 쇼핑몰에 가 하나로 약 1억이 되는 보석을 구매하고 또 하나로 2억이 되는 금액으로 옷을 구매하여 해질 무렵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과 셋째 날에 계좌를 확인하여 남편이 매달 주는 수만 달러가 입금했는지 확인을 하고 카지노로 갔습니다. 남편 스티븐은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생사불명 상태인데 아내인 셀레스는 그냥 미친 듯이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스티븐이 세상 떠나기 전에 자신의 유언장을 수정했었는데 그는 자신의 계좌에 남아있는 수천만 원의 자산을 재분배하였습니다. 아내 셀레스트는 650만 달러, 하나로 약 87억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0만 달러, 하나로 약 40억 원이 되는 돈은 5 자녀에게 상속하도록 하였습니다. 막대한 유산을 얻게 된 셀레스트는 더욱 미친 듯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달 동안 30만 달러, 약 4억 원의 현금을 썼는데 결국 은행에서 다시 그녀에게 현금을 지출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에 돈에 굶주린 셀레스트는 딸들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사람을 놀라게 한 건 그녀는 딸 크리스티나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시켜 집안에 라벨이 붙어있는 고급 옷들을 정리하여 본인의 승용차에 둔 후 매장으로 가 반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매장에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어 같은 가격의 소비자 카드를 그녀에게 줬습니다. 딸의 남자친구의 기억에 따르면 그들은 하루 동안 모든 옷을 반품했으며 결국 25만 달러, 하나로 약 3억 3천만 원 상당의 소비자 카드를 받았습니다. 현금을 쓸 수 없게 된 셀레스트는 또 우울증에 시달려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 동안 머물다가 그녀는 딸 크리스티나에게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지만 크리스티나는 엄마를 아주 무서워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그녀는 또 막내딸 제니퍼에게 요구하여 제니퍼는 할 수 없이 엄마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쌍둥이는 그때 어머니가 미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들은 어머니가 다음 순간에 어떤 놀라운 일을 할지 무서워하였습니다. 엄마는 다시 물이 담긴 욕조에 헤어드라이어를 던지지 않을까?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다시 가위로 자기를 다치게 하지 않을까? 또 움직이는 차에서 뛰어내리지 않을까? 두 자매는 어머니와 같이 있을 때 어머니의 안전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셀레스트가 집으로 돌아가자 그녀는 본인의 말을 어긴 딸 크리스티나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감히 내 뜻을 거스르니? 넌 본인이 살 것만큼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니? 내가 널 사라지게 할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심지어 딸들에게 본인이 트레이시를 시켜 스티븐을 숨지게 했다고 하며 또 사람을 고용하여 보석금으로 구치소에서 나와 재판을 기다리는 트레이시를 죽일 거라고 했습니다. 셀레스트는 아마 딸들의 생존에 대한 열망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셀레스는 트레이시를 조종하여 남편 스티븐을 해친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셀레스의 재판에 트레이시도 증인으로 재판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바로 스티븐을 사격한 사람이지만 셀레스트가 제 안에 그런 짓을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녀는 셀레스트가 항상 그녀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고 스티븐이 둘 사이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스티븐만 제거하면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셀레스트는 본인이 이미 스티븐의 음식에 약물에 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트레이시는 재판 전 이틀 만에 증언하기로 결정하여 본인의 형량을 단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셀레스트는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또 연기하기 좋아하는 그녀는 오른쪽 다리에 깁스한 채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본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트레이시가 수년간 알코올 중독에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며 그녀의 말은 믿을 수 있는 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트레이시가 검사와 유죄 인정 합의서에 서명하여 셀레스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 중에 검사는 딸 크리스티나와 어머니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을 틀었습니다. Christina,
What are you saying by deliberately disobeying me? Huh? What don't you know? Because I'm a worse person and my father who molested me. You know what you don't know? Huh? Because I've been that cruel to you? No. Then why don't you say that I hurt you worse than my dad hurt me? Because you did. You think you know me, but you don't. When you came home, I was going to tell you, I hired somebody to help her. 바로 셀레스테가 넌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넌 아무것도 몰라. 네가 집에 오면 내가 트레이시를 어떻게 치려는지 알려줄게. 라고 하는 말이 녹화되어 셀레스테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시는 결국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결정했는데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는 녹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셀레스트가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커 또 외모도 어울리지 않아 그녀가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고 또 그녀가 항상 스티븐이 멍청하고 뚱뚱한 돼지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딸과도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두 딸은 엄마의 재판에 그녀에게 불리한 증거를 많이 하였습니다. 셀레스트의 친구는 스티븐이 세상 떠나고 한 달 정도 됐을 그녀가 본인을 고용하여 트레이시를 해치려고 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증인도 트레이시와 셀레스트가 애매모호한 관계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셀레스트가 사람을 조종하기를 좋아한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법무팀은 사실 트레이시가 셀레스트를 일방적으로 집착하는 거라며 셀레스트에 따르면 트레이시는 1999년 딸들의 고등학교 졸업한 걸 축하하는 파티에서 본인에게 키스를 하려고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두 사람이 친하게 지냈지만 관계를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셀레스는 또 증인을 찾아 본인과 스티븐의 결혼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셀레스트의 딸들이 엄마와 이익 충돌이 있어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스티븐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면 그녀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 금액이 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2003년 셀레스트 비어드는 스티븐 비어드를 해친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아 2042년 4월 1일에 가석방 요청할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셀레스트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스티븐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으로 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그녀는 여전히 텍사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레스트의 애인 트레이시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언을 하게 되어 결국 1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아 2011년 8월에 석방되어 텍사스에 살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셀레스트의 딸 제니퍼가 할로윈 파티에서 놀다가 총에 맞았는데 목숨은 건졌지만 10번이나 넘는 수술을 받아야 하여 쌍둥이 언니 크리스티나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의 주인공 셀레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녀가 비극적인 사람으로 좀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운이 계속 따라오지는 않을 겁니다. 갑자기 행운을 얻게 되면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상 이번 영상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팔로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